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갔는데요. 올 한 해 금융시장을 돌아보거나 개인들은 삶을 보더라도 올해는 너무 행복했다, 편안했다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해도 해마다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올해 금융시장 점검해보고 내년에 슬기로운 투자 전략 세웁니다.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네. 날도 추운데. 네.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3년도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자산시장, 맞습니다. 금융시장 예. 대표님 보시기에 좀 총평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네. 항상 아쉽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렇지 않은 해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희망도 얻게 되고 또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자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렸고 또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아쉽죠? 네. 근데 이제 아쉬움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 주식 오를 줄 알았으면 좀 사둘 걸. 네, 그렇죠. 지나가서,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예, 예. 금리가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네. 이렇게 얘기인데, 결국 그것도 좀 욕심과 기대가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놓친 게 아쉬운 거고요. 맞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분들은 기대는 낮았지만 또 수익을 누리셨을 걸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가 시장을 지배한 변수였는데 이제 긴축이 멈추고 금리 인상은 적어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하락 쪽으로의 방향선에 하는 금리 전환기인데요. 내년에는 그런 변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금융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게 이제 이자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자율인 것 네.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올라가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자율이 급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언제든지 다시 또 인플레이션 여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자율이 엄청나게 내려갈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금리를 내린 것처럼 네, 반응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내리는 시기도 논쟁이 있고 네. 또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는 시기가 전환할 때 상당히 좀 뭔가 자산시장에 덜컹거림이 있다면서요. 기업도 그렇고 고금리로 빌려놓는 게 그렇죠.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예.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자가 그러니까요. 내리게 되면 조금 숨을 터지겠지만은 네.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볼까 그건 결국 부동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걱정하고 우리도 PF나 이런 걱정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금리가 생각만큼 빨리 실제로 내려주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기간들이 가면 정말 어려운 구간에 갈 수 있다는 네, 얘기도 하고요. 금리 전환기가 어쨌든 내년에 큰 화두이고 그 밖에는 2024년 금융시장을 보시면서 좀 대표님이 키워드로 머릿속에 좀 꽂고 계신 건 어떤 단어들일까요? 결국은 저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한국 주식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 평가를 키워드를 하고 싶은 게 너무 싼 주식이 많다. 네. 네. 그러니까 국내,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성장주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다 다 굉장히 좋은 섹터긴 한데 소외된 남들이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디스카운트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던 주식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50% 하락되고. 소외당한. 네, 근데 엄청나게 멀쩡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서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죠. 리서치도 안 하고 예. 예, 빨리 막 금방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미처 그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펀더멘털이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언더밸류된 그런 가치가 좋은데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주식인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저 나쁜 뉴스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진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네. 그 답변이신데요. 사실은 미국 주식은 올해 기술주를 해서 꽤 많이 올랐고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무 살만한 게 없다 너무 올라서 그런데 한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밸류도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쨌든 그런 패션들이 가치주들이 부각하게 되면 제자리로 찾아갈 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이제 그 남들이 그 별로 안 보는 거를 보면 보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디스카드된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 그러게요. 미국 주식은 매력이 있다. 네. 너무 위험한 그래요? 일반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그래도 아무리 나쁜 섹터라고 그래도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막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스토리텔링에 막 AI 돼 그러면 뭐 옛날에 바이오 때문에 많이 사람들 손해 봤잖아요. 네. 근데 실제에 비해서 너무나 부풀린 것들이 많은데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싼 주식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국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고요. 네, 소수의 수고 쉽지 않죠. 그다음에 뭐 뉴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뉴스나 이런 짧은 트렌드 이야기를 뭐 가장 많이 전파하는 게 저희 아닙니까? 언론들이 그런 거를 네.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쉬어서 네네. 집에서 이제 그런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장의 노이즈를 좀 끊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서 야, 이 주식은 너무 좋았던 주식인데 예. 왜 이렇게 가격이 낮을까?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KB금융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해마다 발간하는 모양입니다. 올해도 발간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그 인터넷이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걸 보면서 조금 조니 대표님께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 금융자산 한 10억은 돼야 이제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유망처는 어디냐 했더니만 주식이 47% 많았고요. 주거용 주택, 그다음에 금, 보석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결과는 조니 대표님의 시각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네. 근데 이런 조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 할 때 네네. 이제 그 설문에 하시고 장난처럼 펀드 매니저끼리 이제 맞아요. 내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제일 성적이 좋은 애를 뭐 저녁 사주기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네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통한 게 꼴찌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주식은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게 운영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은 결국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금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 들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돈으로 내 돈을 일하게 시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가치를 중시 여기고 장기 투자를 말씀하시지만 가치라고 해서 늘 이제 가치주 예를 들면 PBR 싼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니죠, 예. 예, 어쨌든 새로운 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하는 산업,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그런 성장성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장성도 가치죠. 그렇죠. 네, 성장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이 주식의 가치는 뭘까? 성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주라는 걸 사람들은 자꾸 성장의 반대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어디에 가치든 어느 거나 가치는 있잖아요. 근데 가치가 시장에서 비싸게 평가하느냐, 싸게 평가하느냐의 차이죠.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얘기하셔서 좋은 투자 스토리를 쓰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지금으로 네, 너무 보면 옛날이라서, 그런 예. 거 물론 이제 과대하게 기대감만 너무 반영한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섹터는 우리나라에 뭘까요? 예. 저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라든가 네. 뭐 챗GPT라든가 뭐 그거는 저도 동의하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결국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오버밸류 됐느냐, 성장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 아니냐, 네. 이제 그거의 거고요. 정말로 저는 이제 한국의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산업은 이제는 우리가 서비스 섹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금융 섹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 새로운 기업이 나와도 그 받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산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이 갖고 있는 그 확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할 때 이 금융 쪽에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또 사실 개선돼야 될 그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뒷부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많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면서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반도체가 좋아야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나 뭐 삼성전자는 이전에 그냥 올것이 투자했던 분이 많은데 너무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못 올라와서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에 대한 시각 또 삼성전자나 최근에 하이닉스가 또 좀 부상하잖아요. 네네. 그런 주도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식이 이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그 많은 주위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삼성전자에 몰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시가총액 크니까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거다. 이제 그런 삼성전자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서치가 잘 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뭐 5%, 10%로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그 너무나 떨어진 것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우선주 같은 경우에 그 거의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계율이 많군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급하게 내려갔는데 그렇죠. 네. 뭐 보통 주에 비해서 70% 디스카운트 된 것도 있어요. 네. 그건 과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데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내년에 고민이 이제 그 말씀하신 키워드가 그거네요. 근데 가치에 비해서 싼 거. 그러니까 싸구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싸구려 주식, 뭐 동전주 500원짜리 사면 그렇죠. 되느냐? 그게 그건 아니고 네네. 좋은 기업인데 싸진 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불경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주식 가격은 50%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더 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주주 행동주의, 그다음에 주주의 가치, 주주가 가치를 주장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 대표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특별히 올해는 SM과 관련해서 그게 꽤 큰 뭐 성과 내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뭐 다른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한국 주식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거죠. 좋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막 노이즈가 많아야 돼요. 예. M&A 스토리가 많아야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 증시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의 그 척도 중에 하나는 막 그 싼 주식이 있으면 막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인수하고 싶어 하고 또 뭐 적대적이건 적대적이지 않건 간에 M&A가 막 일어나는 시장이 굉장히 그 가치가 재정립되는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 지배 구조를 좋아지게 하려고 한 게 잘못하면은 오해가 돼서
경영진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고 주가만 올라가고 예. 그게 이제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회사를 가치가 있게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좀 하나 조심스러운 일이죠. 네. 오늘 딥사이트는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과 2024년 또 투자자들의 자세, 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여러 이슈들은 여기까지 점검하고요. 내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똑똑한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어떤 세금 문제, 우리는 과세 체계가 지금 사실은 돈을 벌던 안 벌던 무조건 지금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세? 그런 세금 문제. 그 다음에 공매도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멈춰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국의 금융정책이 어떤 쪽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됩니까? 제일 좋은 증권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하는 네. 게 제일 좋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왜곡이 되거든 잘못하면은. 그래서 시장은 놔두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세금 때문에 억지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시장은 놔두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시지 말래요, 공무원 여러분들. 그 여담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능하면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예, 보이는 손들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예, 이제 왜곡이 되죠. 왜곡이 되고 네. 그죠? 네, 그건 이제 사실 그럴 만한 뭐 요인도 있어요, 그죠? 일부 그걸 외국 뭐 최근에 금융기관이 좀 이용한다든지 그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좀 그에 따른 소외감에 볼멘 목소리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있죠, 당연히. 여론들이 반영되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우리 금융시장이 그러면 이제 외국 아까 이제 부자들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부동산의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이전보다 늘긴 하지만 역시 격차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 선진 금융시장, 투자시장과 우리 시장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어떤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차이가 한국 주식하고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른 게 미국은 그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가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 매매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기관 투자가의 대부분의 그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이에요. 그렇죠. 네, 퇴직연금, 연금저축. 우리 한국도 지금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주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운용이 안 되고 있죠. 예,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채권형 사고 있고 그죠. 은행 예금도 은행 많고, 예금형,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이 예. 한 200조 돼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서민들도 이제 그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걸로 마련된 거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죠? 네. 근데 펀드 매니저 하셨잖아요. 네. 옛날에는 기관들의 영향력이 한국 시장에서도 꽤 높았어요. 지금은 죄송한 말이지만 뭐 기관 투자가들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굉장히 낮아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뭐 존니 대표님이 얘기하시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욕먹을 까고 얘기하면 일단 뭐 우리 국민연금이나 기금들이 한국 주식 뭐 들 사는데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해외 투자하겠다 네, 그죠? 네, 네.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 네, 건데 네. 그러면 뭐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 기업 누가 투자해줘 그죠?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개인들이 이제 보면 기관이나 이런 데를 잘 못 믿어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성향도 있죠 한국인들이 그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빨리 투자 성향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미국의 그 401k 네, 네. 연금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엄청 컸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퇴직연금 이나 이런 자산을 직장인들은 엄청 묻고 있는데 그 돈이 지금 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놀고 있죠. 그죠? 그 원금 보장령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연금도 저는 한국 비중은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개인들도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DB형인지 DC형인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준비가 중요하다. 네. 또 장기 투자해라. 네. 근데 그런 자금들이 모아서 기관 자금이 되고 그게 이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되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돈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은행 예금에서 그 울타리를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차근차근 부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자고 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 이걸 뭐 DC형에 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는데 이건 어떻게 좀 공부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어도 이럴 때가 DC형으로 하고 싶어도 회사가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미뤄두더라도 예.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펀드 계정은 무조건 열어야죠. 그리고서 ETF는 저는 사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 개별 주식 어차피 고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ETF 다양하게 ETF 사서 올해가 가기 전에 1,800만 원까지 채우지 못하더라도 네. 300만 원 채우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계좌를 열어야 돼요. 며칠 안 남았죠. 아, 네. 네. 그건 이제 네. 1,800만 원은 이제 과세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 네, 어쨌든 네. 이 퇴직연금은 운영하는 회사 측을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괴롭히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죠? 네,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서 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ETF를 사라.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강제성이 있어요. 예. 강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01k도 강제거든요. 60세까지 못 찾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은퇴 준비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고 금융을 제대로 알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많고 그런 일을 이제 중점적으로 조니 대표님 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부의 준비 또 어떻게 좀 지금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우리 아이들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 금융을 모르고 자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를 아이들한테 펀드나 주식을 사주고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가 되고 자녀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할래 그러면 없어요. 근데 금융업에 내가 관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투자를 가르쳐 주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나오게 되고요. 애널리스트 나오게 되고 저는 한국의 금융이 저절로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펀드 매니저 꿈꾸는 젊은들이 많았거든요. 조사하면 펀드 맞습니다. 매니저 꿈의 펀드 요즘은 이제 뭐 건물주 유튜버 의사 이렇죠. 예, 의사. 예. 그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좀 원칙을 지키고 고수해 나가야 될지 마무리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 아, 예.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찍 시작하게 해라. 네. 그다음에 정말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좋은 주식이나 좋은 펀드, 특히 ETF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내년을 준비하면서 투자 이야기했습니다. 존니의 부자학교 존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